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와 실적이 좋았지만 연준의 성명 발표 후 상승폭을 내줬습니다. 원화값 강세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내년 상반기 평균은 1,073원, 하반기는 1,056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150여 개의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내준 가운데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주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도는 서브3가 계속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은퇴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후 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0월 29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처가 처음으로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제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처 처음 만났을 때 오늘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방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박희준의 여보세요.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박지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시장치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전망 때문에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3,107, 나스닥은 2,987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반면에 파란불 켰습니다. 약보합세로 1,411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어닝 시즌에 진입한 이후에 뉴욕 증시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4주차에 접어든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음 달 2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것 또한 뉴욕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은 5,806 그리고 독일은 7,231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69% 상승하면서 3,435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번 주 유럽에서 있을 가장 큰 이벤트는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입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유럽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마감한 아시아 증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주요 증시들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3분기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고 4분기 실적도 나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35%나 빠졌습니다. 8,933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1.68% 내려가면서 2,066. 홍콩 항생 지수 역시 1%에 넘는 큰 하락폭 보이면서 21,5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에선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상장사들의 3분기 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될 실적 역시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고 있고 중국 증시가 반등보다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구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마감 시황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일 종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지만 S&P 500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3대 증시가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수가 긍정적인 영향 보이면서 장중한 때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다시금 이런 상승폭을 내주는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재정절벽 등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탓에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전분기 대비 개선세를 보여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감축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한 덕분이었는데요. 이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비치가 연율로 2%를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의 1.3%에 비해 가속화됐다고 밝혀 전문가 전망치인 1.9%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경제 활동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2%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시간대 로이터에 따르면 10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82.6을 기록해서 전월의 78.3보다 대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 이후에 최고치인 셈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83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막판에 상승폭을 내주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FOMC였습니다. 기대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감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 이틀간 있었던 FOMC에서 지난 9월과 동일한 정책 성명을 내놓으면서 이 김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이랑 종목별로 봤을 때 S&P 하위 업종 중에서는 금융주가 하락한 반면에 통신과 기술주가 상승세 보였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연일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한 때는 주당 $600를 잠시 좀 내주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에버코어나 이 노무라 같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일제히 애플의 주가를 낮춰잡으면서 향후 수익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어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형성하며 6%대 뛰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승 모멘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값 강세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외환 담당자, 전문가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남은 기간 달러당 원화값은 평균 1,091원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평균은 1,073원, 하반기는 1,056원으로 예측돼 시간이 갈수록 원화 강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긴축여행 시한을 2년 연장해 주는 대신 150개의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트로이카가 작성한 그리스 실사 잠정 보고서를 인용해 긴축 시한 연장이 수백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로이카가 긴축 시한 연장 조건으로 요구할 개혁안에는 고용과 해고에 관한 법 규정 완화, 최저임금 규정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밀리면서 1900선마저 내놓죠. 약 한 달 반 만인데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박상정 기자가 전망해 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상황은 우울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저조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테마주들의 거품이 꺼지면서 500선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이번 주도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위보다는 아래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수의 방향이 하방으로 좀 슬로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한 슬로해지는 방향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순 예정돼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권 교체도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로는 주 후반에 예정돼 있는 미국의 고용 동향 발표와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7.9%로 전월의 7.8%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2달 연속 8%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HSBC가 발표한 제조업 PMI 속보치가 전월보다 크게 높은 49.1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예상대로 높게 나올 경우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도는 서브3가 계속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2만 달러 함정에 빠졌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진 23개국이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평균 8년이 걸렸지만 현재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될 경우 한국은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게 되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후 난민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국내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연금 미가입 비율도 9.8%나 나타났습니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자동차주에 대한 새로운 투자 전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관련 종목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560억 원을 기록했으며 기아차는 8,612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증권가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치는 2조 1,500억 원, 기아차는 1조 140억 원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까지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올해 1조 원대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8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생산 정상화로 현대와 기아차의 4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실적 개선세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15%, 기아차가 12% 정도 어닝이 이제 회복됩니다. 따라서 어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공약의 어떤 이슈가 자동차 쪽에 조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관련 종목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완성차의 경우에는 지금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요. 환율 같은 외부 환경 요인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ROE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반면에 매출처 다변화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부품주 투자가 더 유망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자동차 업종이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11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보육지원 차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 지원이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 개헌안과 내년도 각 부처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체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호주 금융연구센터가 발표한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4.7로 조사 대상 18개국 주요국 중 16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이 이처럼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 대처율, 사적연금의 낮은 가입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임의 가입 방식의 퇴직연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채권형 펀드를 찾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최은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7조 원 이상 빠진 반면 채권형 펀드는 2조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수익률 면에서도 주식형 펀드와 비교해 양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국내와 해외 채권형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8%입니다. 10%를 기록한 주식형 펀드보다는 2% 정도 떨어지지만 안전성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채권 상품도 시장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채권의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금리가 반등한다고 한다면 지금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의 흐름들을 잘 파악해 가면서 현재 채권 투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랍니다. 투기 등급 채권에 투자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이힐드 펀드 경우에는 기업 외부도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환율 변동에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해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매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GS 홈쇼핑입니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GS 홈쇼핑 최근에 사업 다변화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GS 홈쇼핑은 국내 취급고 기준으로 1위 홈쇼핑 전문 기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비 경기 침체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유통 수수료라든지 보험 상품 판매와 같은 이런 규제와 SO 수수료 인상 등으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마진 상품인 가전 비중을 낮췄고요. 패션 잡화를 비롯한 고마진 상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시키고 렌탈 사업, 정수기나 비디오 같은 렌탈 쪽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쇼핑 업종이 최근에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서 불황에 강한 내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실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GS 홈쇼핑의 매력은 약 5,500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이고요. 이걸 감안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 홈쇼핑 사업도 중국과 태국에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사항을 좀 포함해서요. 지난주에 GS 홈쇼핑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기관 쪽에서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9월 24일 이후에 23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외국인들은 5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GS 홈쇼핑은 최근에 상당히 주가 면에서는 상당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평가 매력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당 매력은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좀 GS 홈쇼핑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일러주시죠. 예, 일단 GS 홈쇼핑 여타 홈쇼핑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송출 수수료의 인상 부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예상을 상회하는 20%에서 30%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013년에도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이익 감소의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최근에 GS 홈쇼핑은 제품 믹스 그리고 비용 개선 노력, 4분기 성수기 진입과 같은 호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지난번 고점이었던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로스증권 박준현 차장과 함께 GS 홈쇼핑에 대한 집중 관찰을 해봤습니다. 8시부터 이어지는 김나래 앵커가 진행하는 출발 증권시장에서도 GS 홈쇼핑에 대한 분석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앞서서 L자형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뭔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학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이런 시간에 어려운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자, 요즘 한국 지금 불황의 침체 빠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L자형 불황이라는 뭔지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자형 불황의 반대말은 V자형 불황이 되겠죠. 예. 경기 순환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수축기, 다시 말하면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회복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V자형이냐 L자형이냐를 구분을 합니다. V자형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 L자형은 상당 기간 회복이 지연되면서 횡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보통 1년을 넘어갈 때 우리는 L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생긴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가지 V형이고, 못하는 그러한 상황. L자형이면 떨어져서 한동안 그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의 장기 불황도 일종의 L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불황이 1년 이상 지속될 때는 L자형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성장률 하락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3분기에 마이너스 1.6%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한국 경제에서 지난 1970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2% 이하의 아주 저성장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그 박 대통령 서거 후에 J-오일 크라이시스가 났을 때 한 번 겪었고요. 그 다음에 1997년, 8년 그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한 번 겪었고요. 그 두 경우는 전부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0.3%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그 이후에는 이번에 처음 2% 이하, 1.6%를 보고 있죠. 2%가 갖는 의미는 지금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은 완전한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고 2% 성장은 준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2%라는 건 어떤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의 성장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2%대 내려가는 것이 지금 4번째라는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3번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지금 2% 이하의 성장률을 만들어낸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해외 수요 감소, 거기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해외 요인이 한 6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과 맞물려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있죠. 경제 민주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종부세의 과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국내 경제적인 요인이 한 40% 된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 수요의 급감과 투자 마인드의 급감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이러한 아주 비정상적인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 맞물리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앞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 될는지요? 네,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저는 작년 3, 4분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기업은 일단 벌어들이는 그 수입에 따라서 맞춰서 그 다음 해의 투자 같은 플랜, 투자 계획을
성안을 하게 되는데 예, 예. 벌써 작년부터 이 총수요 자체가 굉장히 하강하다가 보니까 예. 투자 플랜을 짤 여력이 충분히 생기지 않았죠. 지금 정치권에서 보는 것보다 일반 경제계의 상황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의 50%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은 물론이고요. 대기업들도 50% 이상, 상장기업의 사실상 50%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분기, 4사분기, 1사분기에 예. 생존 여부를 다투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내몰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3분기 GDP 성장세를 이제 부분별로 나눠놓은 거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설비 투자 부분이 마이너스 4.3%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아주 급격히 지금 감속을 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 감소 추세는 사실상 2011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마이너스 퍼센트, 마이너스 증가율이. 마이너스 4.3%입니다만은 이번 분기에 지난 전분기 대비, 다시 말하면 전년 대비, 전년 동기비로 따지면 마이너스 6.0%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이번 3, 4분기에 1.6%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 계산으로는 한 3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가 이룩된 것에 주된 요인이 설비 투자의 급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 심리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분기 들어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금리도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가장 침체가 심한 지금 부동산 경기 좀 살려보겠다고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부가 기대했던,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효과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뭐 3, 4분기 들었으면서 그동안 유지해오던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좀 조기 집행을 해보려고 애를 썼고요. 정부 나름대로 또 부동산 대책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정부도 이 경기 하강 국면의 예측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타이밍이, 정부 조치의 타이밍이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지난 1사분기 내지 2사분기에 정부 대책의 타이밍이 유지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양 정책의 규모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거래도 미분양 주택에 한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양도세나 취득세의 감면 폭도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특히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못을 박은 것은 결국 민간이 반응하는 데는 상당한 그 기간에 여유가 있어야 결국 집을 팔고 집을 사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한시적인 그런 정책의 우리가 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호라이즌 정책의 지평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 하강 속도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 실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 생각에는 미분양 주택에 한정할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자, 예를 들자면 뭐 10억 이하라든가 하는 것이 하우스 푸어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문제 대책과 연결하는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면 지금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부채 문제요. 가계 부채 문제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 그러한 두 가지의 문제를 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는지요? 가계 부채 문제는 뭐 유동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가 대책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유동성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너무나 그 폭이
짧고 폭도 굉장히 좁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대체로 DTI 규제 같은 것을 좀 더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 하우스푸어 대책을 얘기를 하더라도 미분양 주택에 국한해서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장기 보유를 한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매매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과 하우스푸어 대책 내지는 가계부채 대책을 한꺼번에 연결시킨 그러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 시기에도 금년 말까지로 한정할 게 아니라 내년 말까지로 좀 넓힌다든가 하는 그런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건설 경기 종사자를 넓게 생각하면 전 노동 인력이 한 20% 정도까지도 우리가 건설 부동산 쪽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는 굉장히 직관된 부분이고요. 단기 경기 대책으로서 건설 경기 대책이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외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강도가 높고 보다 강도가 높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기에는 어떤 정권 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정치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네, 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 뭐 2월 말 이후에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예. 신정부가 구성이 되고 신정부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서 그 새로운 정책이 활성화되고 그 새로운 정책이 경제적인 효과를 파급시키기에는 예. 앞으로 6개월 내지 9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특히 내년 1사분기, 2사분기에 접어들어서는 점점 더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현 정부의 몫이다. 현 예. 정부가 나머지 있는 4, 4분기 동안 어떠한 부양 대책을 내놓느냐 하는 예.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현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현 정부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지금 뭐 새 대권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대권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지금 뭐 마치 경제 민주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글쎄요, 경제 민주화라는 것도 크게 봐서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아무런 비전이 없는 그런 대책을 내놔도 결국 선거가 임박해서는 선거를 임하는 투표자들의 민심을 잡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 후보도 결국은 단기 대책이라야 내년 1년 하고 내후년 2년의 대책 그거를 경기 민주화로 포장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단기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네. 경제 민주화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는 하지만 지금 네. 현재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서 좀 시행이 돼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OECD 리포트 같은 것을 보면은 결국 경기 불황기에 경제 민주화 같은 제도적인 개혁을 하려면은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다. 미디오커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러한 보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마 누가 정권을 잡든 다음 차기 정부는 당장 앞으로 1, 2년 동안에 경기 활성화 대책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 우리가 그 성장률이 지금 1.6%로 떨어지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들의 투자도 또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뭐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또 내수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도 뭐 계속 하향해 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는 작년 한 해 동안 그 명목임금 증가율이
사실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금년 증가율이요? 네, 명목임금 증가율이 사실상 마이너스였고요. 결국은 명목임금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상용 근로자의 명목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은 그만큼 실질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소비자 심리는 하향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교수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시청자들을 궁금하시는 것이 그럼 내년 경기는 좀 올해보다 좀 나아지겠는가, 조금 더 살만해지겠는가,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실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년 보통 지금 각 예측기관의 경기 전망은 뭐 한 2.4%에서부터 한 3.0%까지 기관에 따라서 그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왜냐하면은 이미 시작된 수출 둔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이 사정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외 요인, 해외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수출에 대비하는 설비 투자 등의 투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가 내년에도 나타날 거고 여기에 다시 원화절상 효과까지 겹쳐가지고 일종의 삼중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뵈면서 조금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내년 경제 전망도 상당히 우울하군요. 자, 오늘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표학길 교수 모시고요. 최근 많이 이슈가 되는 장기형 침체죠. L자형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경제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렇듯 3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1.6%에 그쳤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도 1900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뭐 설상가상인 것 같은데 이번엔 우리 증시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지금 뭐 코스피 지금 19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급락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인 뭐 시장의 모멘텀 부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121선까지 위협을 하면서 1900선이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 주체로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수급의 공백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코스피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또 이제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자체가 어떤 이제 하방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파생 포지션까지 외국인의 하방 뭐 이런 포지션 구축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락의 그런 추세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 많이 좋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환율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 문제는 사실 지금 원화가 계속 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절상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는 꼭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원화값이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사실 이제 액면가 그대로만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한다면 사실 외국인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원화값이 절상이 되면서 그 외국인은 이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그 원화값이 이제 환율이 1,100원 이하, 한 1,100원에서 1,050원 이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매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환차익의 그런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환차익에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액면가 그대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뭐 기업의 어닝, 우리나라 이제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닝의 어떤 훼손 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추세로는 외국인의 그 매수 공백이 상당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조금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원화 값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의 매수는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뭐 그렇게 따졌을 때는 경기 민감주, 뭐 수출주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내수주 형태의 투자가 조금 더 좀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화값이 올라가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 지금 사실 뭐 수출 내수 가릴 것 없이 다 안 좋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그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도주가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부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그 주도주 찾기 노력이 사실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시장에 딱히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뭐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그 우리 시장에 매수 형태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뭐 방어 역할을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수급 뭐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시의 불안, 뭐 심리가 좀 더 가중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경기 방어주가 대안적인 역할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그 지금 추세 하락 121선까지 위협되는 이 상황에서는 경기 불안 심리가 좀 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코스피를 끌어올릴 호재는 마땅히 찾아보기 힘들고요. 네네. 지금 뭐 불확실성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고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경기에서 불확실성은 자꾸 높아만지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1900선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될지 사실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그 부분이 그게 가장 지금 궁금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힘든 질문이죠.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제 경기 방어선이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121선까지 이제 훼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 뭐 영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1차적으로는 지난 9월에 저점이었던 한 1980선이 1차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121선이 깨진다는 가정하에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1870선 뭐 이 정도가 뭐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이 만약에 또 무너지고 그 글로벌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그 미국 뭐 글로벌 경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자체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800 초반선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한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 영향권은 충분히 연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여력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다든지 투자 여력을 조금 아끼시는 뭐 그런 전략도 충분히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는 지금 하락 폭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시기는 아까 뭐 언뜻 말씀하시기 한 연말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사실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일단 미국의 그 이제 대선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사실 이제 증시에 가장 좀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이제 재선에 성공하는 뭐 그런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오바마 일단 재선이 최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 데이터를 이제 그 분석을 해봤을 때요. 일단 연임을 했을 때 미국 증시 흐름도 좋았고 결국에는 미국 증시 흐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 흐름은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비롯해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인간성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로 봤을 때 과거와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국민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경기 자체가 불황하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실패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의 그 정책 기조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시장의 요인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말씀하시기에 당분간 한 연말까지는 약세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아까 뭐 지금 우리 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한동안 삼성 그리고 현대기아가 사실 뭐 전차군단이라고 얘기하는 두 종목이 사실 우리 증시를 많이 이끌어 왔는데요. 삼성도 최근 와서 지금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삼성 일단 참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죠?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일단 이 실적이라는 게 기업의 어닝이라는 게 현재 실적은 뭐 중요하지만 사실 4분기라든지 내년 뭐 경기 전망 그리고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어닝을 6개월 뭐 선행을 해서 그 이제 주가에 반영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내년 뭐 이후부터 과연 얼마나 4분기 이후부터 얼마나 그 성장성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를 그렇죠.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일단 스마트폰이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한 400% 정도 급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의 어닝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하지만 앞으로 그 스마트폰의 증가 비중 그리고 성장률 자체는 400%에서 한 100% 정도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성장 속도에 맞추는 어닝은 삼성전자는 벌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결국에는 뭐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중을 한다면 지금까지 그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뭐 실적들 과연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미지수로 남는 뭐 아직까지는 뭐 실적 부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확인해보자라는 뭐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이제 아직까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삼성주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기 힘들 것이다. 그렇죠. 스마트폰 관련해서 내년에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들 좀 투자하시기에 앞으로 조심해야 될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악재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뭐 시장에 열려봐야 이제 알겠지만 이제 121선을 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1900선을 다시 회복을 하느냐, 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121선이 훼손됐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이 경기를 안 좋게 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21선의 지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뭐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바마가 재선을 성공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공교롭게 옵션 만기도 그 미국 대선과 비슷하게 물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자체가 상당한 하방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정말 마음 먹고 시장을 빼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0 그리고 1870이죠. 1870과 그 부분이 무너지면 1800 초반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하락의 영향들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파생 포지션까지 꼼꼼하게 체크시는 전략 뭐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을 중국의 전인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외 이벤트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챙겨야 되는 이벤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된 부분 좀 잘 고려하셔서요.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승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1900선이 붕괴된 코스피 시장 긴급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구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월요일인데 아침부터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 함께하는 한 주죠. 좋은 출발 위한 좋은 마무리 함께하는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울한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소식들 잘 들으시고 앞으로 다가올지도 못한 어려움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